자존심이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러시아의 포탄은 비처럼 쏟아지는데 미국의 입에선 돈 더 내라는 소리뿐입니다. 다급히 창고를 열어본 유럽은 경악했습니다. 남은 건 고작 며칠치의 재고뿐이었으니까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동안 무시하던 동방의 작은 나라가 보입니다. 비웃음을 사면서도 70년간 묵묵히 칼을 갈아온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만한 유럽이 한국을 향해 수줍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했기에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압도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존심 강한 유럽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 년간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온 유럽이 말이죠.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단 한 나라에게만 고개를 숙이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죠. 저는 하버드대 정치학과에서 국제안보 전략을 가르치고 있는 리처드 맥켄지입니다. 미 국방부 정책 자문을 거쳤고 나토 전략 포럼에서 동맹 구조를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저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할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는가? 자, 여러분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동맹은 조약과 신뢰와 공동의 가치로 유지된다고 배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 그 동맹은 무엇으로 버티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전쟁은 결의로 버티지 않습니다. 재고로 버팁니다. 탄약이 있어야 하고 부품이 있어야 하고 그 부품이 제때 도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국방장관이라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겠습니까? 성능표가 아닙니다. 납기표입니다. 언제 들어오는가,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는가. 이게 전쟁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오랫동안 이 언어를 잊고 살았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한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국방 예산을 줄였습니다. 복지로 돌렸고 경제로 돌렸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배당금에는 청구서가 딸려 있었습니다. 전쟁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든 겁니다. 돈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공장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없는 겁니다. 예산은 내년에 오르지만 생산 라인은 내일 늘지 않습니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유럽에도 방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건가요? 맞아요. 유럽 방산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술력과 생산 속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수십 년간 소량 정밀 생산에 최적화된 공장을 하루아침에 대량 생산 체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주방을 갑자기 하루 10,000명 분량을 소화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이 있다고 해도 실력과 구조는 부족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겠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유럽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유럽이 진짜로 무너진 건 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언제나 자동으로 다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유럽이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고 더 빨리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선언이 나왔습니다. GDP의 5%를 국방에 쏟아붓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봤을 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의 머릿속에서 안보의 기본값이 바뀐 겁니다. 미국이 자동으로 지켜준다는 가정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처음으로 자신의 공백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죠. 그 순간 유럽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한국뿐이라는 것을요. 처음엔 유럽 조달 담당자들도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한국이라고요?
그런데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압도적인 생산 속도, 그리고 검증된 납기를 동시에 갖춘 나라였습니다. 유럽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 조건을 한국이 전부 충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한국이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에서 미국 다음급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있는 유럽이 한국을 그 위치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장비로 빠르게 전력화를 추진하면서 억지력이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멀리서 오는 지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패를 손에 쥔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미국한테 더 사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자신의 군대를 먼저 채워야 하고 전 세계 동맹국을 동시에 공급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미국이 더 큰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려 할수록 유럽은 스스로 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빈틈에 한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토 시장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같이 싸울 수 있는 체계라는 신뢰가 전제 조건이에요. 수십 년간 검증을 거쳐야 들어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문턱을 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기는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는 순간부터 진짜 거래가 시작됩니다. 유럽이 한국을 더 무거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이유는 구매가 아니라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차와 자주포 같은 지상 장비에서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때 몇 나라만의 게임이던 분야에서도 한국이 비교 대상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분야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유럽이 한국을 산 게 아닙니다. 유럽은 전쟁을 버티는 방식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방산 시장에서 나라를 고를 때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성능은 기본입니다. 전쟁 시장에서 기준은 4가지죠. 신뢰, 물량, 지속, 리스크. 고장 났을 때 믿을 수 있는가, 필요한 만큼 빠르게 공급되는가, 전쟁이 길어져도 끊기지 않는가, 그리고 공급국 자체가 정치적 변수가 되지는 않는가. 이 4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나라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왜 한국인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이 기준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왜 유럽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나올 거예요. 먼저 무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입니다. 매년 두바이에서 열렸던 이 행사는 단순한 항공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방산 기업과 각국 조달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자리였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신흥 방산국들까지 자국의 전투기, 드론, 미사일 체계를 실제로 날리고 쏘면서 성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카탈로그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서 직접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 무대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갖췄다는 신호였죠. 그 무대에서 인도가 자국산 전투기 테자스로 시범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테자스가 추락했어요.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인지 이 한 장면이 말해줍니다. 수십 년간 개발하고 수천억을 투자하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 올라섰는데 그 순간 무너진 겁니다. 인도를 비웃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따로 있어요. 방산은 그만큼 잔인한 분야라는 겁니다. 성능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뢰를 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성장 가능성을 사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확정된 신뢰를 사는 시장입니다. 한 번의 장면이 수십 년의 이미지를 바꿔버릴 수 있는 곳이죠. 이제 중국을 봅시다. 중국의 무기 수출 전략은 명확합니다. 가격, 금융 조건, 패키지로 시장을 넓히는 모델이에요.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이게 먹히죠. 그런데 나토 시장은 다릅니다. 중국의 방산은 저렴하지만 기술력도 딱 그 수준이에요. 나토는 싸냐 비싸냐를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동맹 네트워크 안에서 믿고 함께 굴릴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파키스탄이 중국산 장비를 운용하면서 결함 문제를 겪었다는 보도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례가 있어요. 태국이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거기에 탑재하려던 독일제 엔진 공급이 막혀버렸죠. 결국 중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중국 장비는 핵심 부품을 서방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외교 상황이 틀어지면 그 부품 공급이 막힙니다. 싸게 샀는데 전쟁 중에 멈춰버리면 그 순간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나토가 중국을 선택하지 않는 진짜 이유예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도 방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 수출은 기술 보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오랫동안 헌법과 법률의 제약으로 무기 수출 자체가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출형 대량 생산, 현지 생산 패키지, 납기 경쟁, 이런 게임을 사실상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일본이 P1 초계기를 해외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성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토가 당장 원하는 빠른 대량 전력화 패키지, 그 게임에는 아직 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자,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쟁을 일상으로 전제하고 국가를 설계한 나라예요. 휴전선 바로 아래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나라죠. 그 환경이 만들어낸 무기는 다릅니다. 전시관에 세워두는 무기가 아니에요. 혹독한 환경에서 매일 굴려야 하는 무기를 만들어 왔죠. K2 전차는 세계 최정 상급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전 검증이 끝난 장비예요. 그런데 한국의 진짜 강점은 성능 위에 얹혀 있습니다. 바로 생산 속도죠.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생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평시에도 전시를 가정하고 생산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공장이 놀지 않아요. 라인이 항상 돌아가고 있죠.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십 년간 국산화에 투자해 왔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국내에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유럽 조달 담당자들이 한국의 납기 시간표를 처음 받아봤을 때 믿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숫자냐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행됐을 때 표정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단순히 구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품, 정비, 탄약, 개량까지 함께 움직이죠. 전쟁이 길어져도 끊기지 않는 구조예요. 정치 리스크도 없습니다. 한국은 서방 동맹 체계 안에 완전히 편입된 나라예요. 외교적 변수로 공급이 막힐 가능성이 없죠. 중국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부품 공급이 끊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의 방산은 저렴하지만 기술력도 딱 그 수준이고 동맹 체계 안에서 함께 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임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믿고 빨리 크게 함께가 동시에 됩니다. 나토는 한국을 선택지로 두는 게 아니에요. 검토 리스트의 맨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산업 구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전쟁을 겪고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전쟁을 겪고 그걸 구조로 바꾸죠. 한국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한국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 강함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이는 나라는 드물죠. 한국은 진짜 싸움을 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해요. 나토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성능뿐만 아니라 운영 구조에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운영 구조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오늘은 그 뿌리를 역사 속 세 장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전쟁을 붙어서 싸우는 경기가 아니라 다가오기도 전에 녹이고 도망가면 본진까지 정리하는 게임으로 바꿔버렸을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1380년 진포대첩. 당시 고려는 수십 년간 왜구의 약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구의 전술은 단순하고 효과적이었어요. 배를 몰고 해안에 접근해서 올라타고 백병전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이게 검증된 공식이었죠. 가까이만 붙으면 이긴다는 확신이 수십 년간 쌓인 겁니다.
그런데 진포에서 그 공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고려가 화포를 들고 나왔거든요. 해전에서 화포를 사용한다는 건 당시로서는 전쟁의 문법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배에 올라타기도 전에 불길이 쏟아지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곧 죽음이 된 겁니다. 왜군은 그날 이후 전혀 다른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된 거죠. 상대가 이길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다가갈 수 있느냐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 전쟁의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진포대첩의 진짜 의미예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전쟁의 거리 자체를 바꿔버린 사건이죠. 칼 든 해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전장이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1419년 대마도 정벌. 당시 조선은 여전히 왜구의 약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해안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왔어요. 또 막으면 또 왔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였죠.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조선이 선택한 건 해안 방어가 아니었어요. 대마도 본진을 직접 치는 거였습니다. 규모를 들으면 입이 벌어집니다. 병선 227척에 병력 1만 7천여 명이 출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 원정이 아니에요. 국가가 총력을 기울인 작전이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적선 130여 척을 납포했고 가옥 1939호를 소각했으며 114명을 참수하고 21명을 생포했습니다. 전투 보고서가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작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는 당하면 막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어요. 막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 자체를 제거해버린 거죠. 이 나라와 싸우면 전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상대가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어요. 전선이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이게 한국이 상대에게 심어주는 공포의 본질이죠. 복수 서사가 아닙니다. 재발 방지 설계예요. 대마도 정벌이 무서운 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상대가 다시 시도할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구조 때문입니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조선이 먼저 공격한 건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조선은 먼저 시비를 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당하고 참고 막아왔죠. 그런데 해안 방어만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판단이 서는 순간 조선은 반만 가지 않았어요. 원인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결단력이 한국의 전쟁 정체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죠. 세 번째 장면입니다. 나선정벌. 이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건인데 저는 이게 세 장면 중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만주 북방에서 러시아와 충돌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흑룡강 일대로 세력을 넓혀오고 있었거든요. 청이 직접 맞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주 일대가 청의 군사적 취약지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 황제가 칙서를 내렸습니다. 조선에 조총수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천하의 청나라가 조선에 병력을 요청한 겁니다. 그것도 황제의 칙서로요. 요청이 아니라 칙서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하죠. 왜 조총수였겠어요? 조선 포수의 사격 실력이 전장에서 실제로 통한다는 걸 청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1차 파병 때 조총군 100여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청이 200명을 요구했어요. 숫자가 늘었다는 건 1차 파병에서 조선 조총수의 실력이 확실히 증명됐다는 뜻이죠. 신유가 이끄는 조총부대 총 261명이 파병됐고 송화강과 흑룡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러시아군과 교전에 러시아군이 크게 패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적인 용병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명분도 크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리는 묵직했죠. 첫째, 조선의 사격 숙련이 국제전장에서 공식 검증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이 아니에요. 사격은 무기가 아니라 숙련으로 저장되는 전투력이거든요. 실제 전장에서 통한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둘째, 조선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불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의 힘은 병력 숫자만이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전장 계산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 그게 진짜 힘이죠. 셋째, 조선은 그 전장에서 러시아라는 존재를 처음 체감했습니다. 세상이 중국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작은 나라가 큰 판을 읽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장면을 합쳐봅시다. 진포대첩에서 한국은 거리를 지배했습니다.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화력이었죠. 대마도 정벌에서 한국은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막는 게 아니라 근거지까지 들어가는 전쟁관이었어요. 나선정벌에서 한국은 숙련을 저장했습니다. 사격 실력이 국제전장에서 통하는 카드가 됐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엇이 되겠어요? 한국을 건드릴 때의 비용이 폭발합니다. 약한 나라는 많습니다. 무서운 나라는 드물어요. 그런데 계산 자체를 깨버리는 나라는 더 드물죠. 한국은 진짜 싸움을 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정체성이 현대로 오면서 제도와 산업으로 옮겨붙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전쟁 전환 속도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갖게 되죠. 대부분의 나라는 역사에서 영웅담을 만듭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교과서에 싣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역사에서 영웅담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규정과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전 우리가 본 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거리를 지배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숙련을 저장하는 전쟁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그 정체성이 현대 한국에서는 법으로, 제도로, 산업구조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전쟁을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바뀌는 속도입니다. 먼저 제도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에서 전쟁은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기본값의 변형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비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이 나면 모집부터 시작합니다. 지원자를 모으고 훈련시키고 편성하고 배치하는 거죠. 이 과정에 몇 달이 걸립니다. 그 몇 달 동안 전선은 버텨야 해요. 한국은 다릅니다. 전쟁이 나면 전환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훈련받은 사람이 있고 이미 배치가 정해져 있고 이미 누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정해져 있어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 절차가 실행되는 겁니다. 모집은 시간이 들고 전환은 시간을 뺐습니다. 이 차이가 전쟁 초기 국면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한국의 예비군 제도를 단순히 병력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예비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누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이미 배운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을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이 오면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능력 또한 어떻게 보면 현역들보다 뛰어날 수도 있죠. 뛰어난 전투 능력, 그리고 한국인들의 성격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제도인지 느끼게 되죠. 전쟁은 총알로 시작하지만 대규모 혼란은 행정 붕괴로 시작합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통신이 끊기고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루머가 퍼지면서 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전투력보다 먼저 국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국은 그 붕괴를 늦추는 절차를 일상 속에 심어놨습니다. 귀찮더라도 반복하는 훈련이 위기 순간에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민방위의 진짜 의미예요. 폼이 아니라 전쟁 행정의 리허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하나의 지정학적 조건이 있어요. 유럽의 안보는 거리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적이 국경을 넘어 수도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시간 동안 대응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경고 시간이 없다는 걸 전제로 모든 시스템이 설계돼 있어요. 결정이 늦어지면 끝이라는 전제가 국가 전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거리로 시간을 벌 수 없으니 속도로 시간을 버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설계 철학입니다. 이제 산업 이야기로 넘어가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전차를 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부족해지는 건 전차가 아니에요. 부품과 정비입니다. 전차 한 대를 만드는데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 중 하나라도 공급이 끊기면 전차 전체가 멈춰요. 그리고 전장에서 장비는 반드시 고장납니다. 총알을 맞아서가 아니라 혹독한 환경에서 혹독하게 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시 산업 전환의 진짜 핵심은 공장이 아닙니다. 부품망이에요. 한국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첫째, 부품을 표준화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비에 같은 부품을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전장에서 A 장비가 고장나면 B 장비에서 부품을 빼서 쓸 수 있는 구조죠. 둘째, 정비를 단순화했습니다. 현장에서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복잡한 장비는 후방 정비소로 보내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전력이 빠집니다. 한국 장비는 최대한 현장에서 고칠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셋째, 공급망을 다변화했습니다. 한 군데가 터져도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항만이 막히면 다른 루트로, 공장 하나가 폭격당해도 다른 공장이 이어받는 구조죠. 넷째, 재고와 계약 구조를 평시에 만들어놨습니다. 전쟁이 터진 뒤에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맺어진 약속이 전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한국 방산이 납기로 먹히는 진짜 이유예요.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망 운영 철학 자체가 전시를 전제로 설계돼 있는 겁니다. 어떤 무기는 완벽한 하루를 위해 태어납니다. 에어쇼에서 빛나고 스펙표에서 빛나는 무기들이죠. 그런데 한국 무기는 버텨야 하는 한 달을 위해 태어납니다. 이 차이가 전쟁이 길어질수록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전쟁은 성능으로 시작하지만 승부는 가동률로 끝나거든요. 가동률이 뭔지 아시겠어요? 장비가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비율입니다. 오늘 전차 100대가 있어도 절반이 정비 중이면 실제 전력은 50대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 가동률을 최우선으로 설계합니다. 가동률은 5가지가 만들어냅니다. 정비 시간, 부품 도착 시간, 숙련된 정비 인력, 교체 속도, 탄약 보급 속도. 한국은 이 5가지를 전쟁 국가처럼 관리해왔어요. 평시에도 전시처럼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시겠어요? 전쟁은 첫 교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승부는 고장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완벽한 한 대보다 내일도 굴러가는 한 대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한국은 바로 그 내일을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군대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있어요. 사회입니다. 루머가 퍼지고 패닉이 번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전력이 끊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후방이 무너지면 전선도 무너지거든요. 어떤 나라는 전쟁이 길어지면 군대가 먼저 지칩니다. 어떤 나라는 사회가 먼저 갈라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회가 갈라지지 않게 하는 절차를 평시부터 반복해왔어요. 민방위 훈련, 대피체계, 비상통신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죠. 한국의 진짜 강점은 화력이 아닙니다.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속도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전투력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한국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상대가 전쟁을 시작하면 인생이 망한다고 계산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짧게 끝날 것 같아야 시작하죠. 그런데 한국과의 전쟁은 짧게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군대도 버티고 산업도 버티고 사회도 버팁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시작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력의 본질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여기로 갑니다. 나토가 한국 무기를 사는 이유는 싸서가 아닙니다. 이 운영 철학이 전쟁 억지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한국 무기를 사는 순간 그 안에 담긴 운영 철학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죠. 유럽 방산 시장에는 오래된 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돈은 우리 산업에 써야 한다는 논리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유럽 각국 의회는 국방 예산이 자국 기업을 거쳐야 한다는 압박이 강합니다. 비유럽 국가 장비를 대규모로 도입하면 정치적으로 거센 역풍을 맞는 구조예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납기가 빨라도
이 벽을 넘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흔들립니다. 한국은 이 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우회했죠. 현지 생산이라는 카드로요. 폴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팔면서 완성품을 배에 실어보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폴란드 현지에서 함께 생산하는 구조를 제안했죠. 폴란드 노동자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폴란드 부품사들이 납품 계약을 따내는 방식입니다. 그 순간 폴란드 의회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외국산을 샀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장을 유치했고 우리 노동자가 만들었고 우리 산업이 커졌다는 논리가 된 거죠. 현지 생산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유럽 정치에서 살아남는 방탄조끼예요. 한국은 유럽 정치의 문법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루마니아에서도 같은 방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정비체계 구축이 논의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게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런데 공장이 세워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장 하나를 혼자 돌릴 수가 없어요. 차체는 한국에서 오고 포탑은 현지에서 만들고 전자장비는 유럽 기업이 납품하고 광학과 통신 장비가 국경을 넘나들며 공급망이 저절로 짜이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한국 대 유럽 구도가 아닙니다. 한국 시스템을 중심으로 유럽 기업들이 연결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유럽 기업들이 한국 무기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체계가 계속 팔려야 자기들 납품도 계속되는 구조예요. 유럽 산업계가 한국 방산의 성공을 응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처음에 한국이 손해보는 구조 아닌가요? 기술도 넘어가고 생산도 나눠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리한 질문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노리는 건 단기 수익이 아니에요. 표준화입니다. 같은 포를 쓰면 탄약 표준이 생깁니다. 같은 전차를 쓰면 정비 표준이 생기죠. 같은 다연장 체계로 가면 화력 운용 교리 자체가 한국 체계에 맞춰지게 됩니다. 표준이 자리를 잡으면 다음 구매는 비교가 아니에요. 연장선이 되는 거죠. 10년 뒤 장비를 교체할 때 처음부터 다시 비교 검토를 하지 않아요. 같은 체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훨씬 쉽고 싸고 빠르거든요. 탄약 재고를 버릴 필요도 없고 정비 인력을 다시 훈련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교범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표준화는 결정을 관성으로 바꿉니다. 방산업계에서 표준을 가져가면 시장을 가져간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은 지금 그 표준을 유럽 안에 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훈련 패키지가 따라 들어갑니다. 장비만 있다고 전력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굴리는지 알아야 하고 고장 났을 때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야 하고 전술 교리도 맞춰야 합니다. 시뮬레이터가 들어오고 교관이 들어오고 교범이 들어오죠. 그 나라 군대가 장비와 함께 사고방식까지 바뀌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에요. 군사문화의 이식이죠. 이제 탄약과 부품 증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가르쳐준 잔혹한 교훈이 있어요. 무기 본체보다 탄약이 먼저 바닥난다는 겁니다. 장비는 있는데 쏠탄이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탄약 생산이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유럽 전체가 이 현실 앞에서 당황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각국은 탄약 비축량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제안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비만 파는 게 아니에요. 탄약과 부품의 생산, 비축, 증산 계획까지 패키지로 제시하는 거죠. 더 나아가 유럽 현지의 탄약 증산 라인 자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생산 능력이 유럽 내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한국만의 강점이 아니에요. 유럽 안으로 이식되는 거죠.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유럽 땅에서 바로 탄약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지 생산으로 유럽 정치의 벽을 넘었습니다. 표준화로 다음 구매를 관성으로 만들었어요. 훈련 패키지로 군사 문화까지 바꾸고 있고 탄약 증산 라인으로 생산 능력 자체를 유럽 내부에 이식하고 있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자리를 잡으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유럽 기업들이 한국 체계에 연결돼 있고 유럽 군인들이 한국 장비로 훈련받고 있고 유럽의 탄약 창고가 한국 체계에 맞춰져 있어요. 이걸 다 뒤집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이 너무 큽니다. 선택이 구조로 굳어버린 거죠. 이 순간부터 한국은 거래처가 아닙니다. 나토 전력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상 장비로 유럽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바다 밑에서 뿌리를 내리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잠수함은 억지력의 언어가 달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의 의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무기거든요. 그 분야에 한국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독일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시장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잠수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무엇을 향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도 대응할 수 있죠. 그런데 잠수함은 다릅니다. 바다 밑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움직이는지도 모르죠. 상대는 그 존재를 알면서도 찾지 못하는 공포 속에서 매일을 버텨야 합니다. 전차는 전선을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잠수함은 전쟁을 시작할 의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무기죠. 그런데 이 무기 아무나 만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잠수함은 수백 미터 수심의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합니다. 선체 강제 하나만 봐도 일반 강철로는 불가능해요. 특수 고장력강을 정밀하게 가공해야 하죠. 용접 하나가 잘못돼도 침수로 이어집니다. 승조원 수십 명의 생명이 걸린 용접이에요. 소음도 문제입니다. 잠수함의 생존은 얼마나 조용한가에 달려 있어요. 엔진 진동 하나, 파이프 소음 하나가 적의 손아에 잡히면 끝입니다. 진동을 억제하는 기술, 음향을 흡수하는 소재, 추진 체계의 정밀 설계까지 모든 게 맞물려야 해요. 배터리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산소 없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수중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 모든 기술을 동시에 갖춰야 잠수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 이 나라들이 수십 년간 이 시장을 나눠 가져왔죠. 특히 독일의 TKMS는 재래식 잠수함 시장의 절대 강자였어요. 기술력, 신뢰도, 납품 실적 모든 면에서 검증된 원조 강자죠. 한국도 불과 수십 년 전에는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캐나다 정부가 차기 잠수함 사업의 최종 후보 두 곳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독일 TKMS, 그리고 한국 하나오션. 기술을 가르쳐주던 나라와 배우던 나라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된 겁니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독일과 실제로 경쟁이 되는 수준인가요? 됩니다. 그것도 특정 분야에서는 독일을 앞서고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잠수함이 수중에서 오래 버티려면 배터리가 핵심이에요. 기존 납축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수중 체류 시간에 한계가 있었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LG, SK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잖아요. 그 기술력이 잠수함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한국은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를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기존 납축전지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3배 높아요. 독일도 최신 모델의 리튬 배터리를 적용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실제 건조와 운용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술 성숙도에서 앞서 있는 거죠. 둘째, 수직 발사관과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한 나라,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잠수함은 주로 어뢰관을 통한 미사일 발사에 의존해요. 그런데 한국은 대형 탄도미사일을 직접 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췄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면서도 핵잠수함에 준하는 전략적 타격 능력을 보유한 거예요. 이 영역은 독일이 아직 가지지 못한 겁니다. 셋째,
대형화 능력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연안 작전에 특화된 중소형 잠수함에 강점이 있어요. 2000톤급 안팎이죠. 그런데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은 3600톤에서 4000톤급 대형 잠수함입니다. 배가 커질수록 승조원 거주 환경이 좋아지고 더 많은 무장과 연료를 실을 수 있어 대양 작전에 유리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조선업 기반을 활용해서 독일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납기를 정확히 맞추는 제조 역량까지 갖췄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해외 수주전에서 독일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핵심 요소예요. 물론 독일도 여전히 강합니다. 비자성 강철 기술이나 소음 저감 기술에서 독일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요. 그 영역에서는 여전히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캐나다가 결승전 상대로 한국을 고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리튬이온 배터리, 수직 발사관, 대형화 능력, 납기, 가격. 이 모든 게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캐나다에 던진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2035년까지 잠수함 4척 인도. 잠수함 건조는 통상 설계부터 진수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10년 안에 4척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한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도산 안창호급 생산 라인이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모델을 캐나다 사양에 맞춰 생산하는 겁니다. 캐나다 고위 인사들이 실제로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생산 라인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카탈로그가 아니라 현장을 본 겁니다. 그 생산 라인의 규모와 속도를 직접 확인하고 간 거죠. 캐나다가 보고 싶었던 건 성능표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 시간표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인지를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은 졌습니다. 폴란드는 스웨덴 사부의 잠수함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패배를 복귀합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하고 다음 전장에서는 그 약점을 채워서 나타나죠. 폴란드에서 졌던 한국이 캐나다에서는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학습 속도가 무서운 거예요. 진짜 강한 조직은 승리로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패배를 업데이트로 바꾸는 조직이 강한 거죠.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 전력이 노후화되는 시기와 핵잠수함 도입 시기 사이에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그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을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검토되는 이름이 된다는 것, 그게 진짜 위상이에요. 이제 땅 위에서 시작된 한국의 이야기가 바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로 유럽 지상전력의 일부가 됐고 잠수함으로 바다 및 억지력의 후보군이 됐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닙니다. 한국이 민주 진영의 전쟁 계획 전체에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동시에 전시 체계로 전환할 때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전쟁은 포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판단으로 시작하죠. 상대가 이 전쟁, 이길 수 있겠다는 계산을 완성하는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반대로 그 계산이 무너지면 전쟁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력의 본질은 강한 무기가 아닙니다. 상대의 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죠. 오늘은 전쟁이 실제로 터졌을 때 처음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를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강한 무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쟁 초기에 국가가 무너지는 건 무기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국가가 동시에 움직이지 못해서입니다. 경보 체계가 늦고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사회가 패닉에 빠지는 순간 아무리 강한 무기도 의미가 없어져요. 전환 실패가 패배의 진짜 원인이죠. 자, 전쟁 발발 직후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순간에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경보 체계가 즉각 사회에 신호를 줍니다. 지휘 체계는 대기 상태에서 가동 상태로 전환되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빠르다는 게 아니에요. 혼란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전쟁 초기의 진짜 공포는 총알이 아닙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순간 후방이 무너지고 후방이 무너지면 전선도 버티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수십 년간 반복 훈련해왔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원정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강함은 해외 전개에 최적화된 강함이에요. 본토 전체가 전장이 되는 상황은 미국의 기본 설계가 아니죠. 전환을 선택의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은 전문군 중심 체계예요. 사회와 전쟁이 분리돼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동원과 보충 과정에서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정치적, 법적 제약으로 전쟁 체제 전환 자체가 느리게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위기 상황에서 정보 통제 구조가 오히려 오판 비용을 키울 수 있어요. 결정이 빨라도 그 결정이 잘못된 정보 위에서 내려지는 순간 빠른 결정이 빠른 실패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전쟁을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태 변화로 보죠. 이 차이가 전쟁 초기에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제 전쟁 발발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쟁 첫날부터 장비는 고장납니다. 총알을 맞아서가 아니에요. 혹독한 환경에서 혹독하게 굴리기 때문이죠. 이 구간에서 진짜 전투력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고장난 장비를 얼마나 빨리 다시 전선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죠. 제보급 루프가 얼마나 빨리 닫히느냐, 현장과 후방의 분업이 얼마나 빨리 작동하느냐. 이게 이 구간의 승부예요. 한국은 이 구간을 위해 설계된 나라입니다. 정비성, 부품 표준화, 빠른 턴어라운드. 이게 전투력으로 직접 변환되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진짜 무서운 면이 드러납니다. 탄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토 주요국들의 155mm 포탄 재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수십만 발을 즉각 내놓고도 자체 전력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155mm 포탄만 300만 발에서 500만 발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요. 유럽 국가들이 며칠 만에 재고가 소진될 수 있는 수준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죠. 한국군은 K9 자주포를 포함해 155mm급 화포를 3,000문 이상 운용합니다. 미군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이 많은 화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포탄 비축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쌓아온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퇴역 예정이던 105mm 견인포를 자주포로 개조하면서 창고에 쌓여있던 105mm 포탄 340만 발이 다시 현역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나라의 전체 포탄 보유량을 가볍게 넘어서요. 그런데 보유량만 많은 게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포탄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풍산 같은 기업이 그 중심에 있죠. 보유량도 무섭지만 전쟁 중 찍어내는 속도가 더 무섭다는 말이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수십 년간 평화의 배당금을 쓰면서 탄약 비축 능력이 현저히 얇아졌습니다. 재고, 탄약, 부품에서 병목이 생기기 쉬운 구조예요. 지금 유럽이 필사적으로 탄약 공장을 늘리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생산 속도를 따라잡으려 확장 중이에요. 세계 최강의 미국이 한국 수준을 목표로 추격 중이라는 게 지금 현실이죠. 이제 전쟁 발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산업이 전쟁의 일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 산업 전환을 이렇게 생각해요. 전쟁이 터지면 민수공장을 군수공장으로 바꾼다고요. 한국의 방식은 다릅니다. 전쟁이 나면 공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공장은 원래부터 전환을 전제로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조달 계약에 전시 우선순위가 미리 설정돼 있고 부품과 공정이 표준화돼 있어서 전환 비용이 낮습니다.
정비, 탄약, 부품 생산이 서로 묶여 있고 국가와 기업과 협력사 네트워크가 속도를 공유하는 구조죠. 이게 평시에는 그냥 산업 생태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시가 되는 순간 이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전쟁 기계로 전환되는 거예요. 전시 전환은 속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전에서 한국을 따라오기 어렵다는 게 지금 세계가 확인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유럽은 환경 규제, 노동 규범, 분산된 조달 체계가 위기 상황에서 협상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절차가 발목을 잡는 거죠. 미국은 산업 기반은 강하지만 전환이 정치, 예산, 의회 절차와 연결된 영역이 있어요. 결정 비용이 붙는 겁니다. 일본은 법적, 정치적 제약과 수출, 생산 구조가 즉시 증산에 유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결정은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과주의와 정보 왜곡이 위기에서 결합되면 진짜 상태가 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데 보고 체계에서 걸러지는 거죠. 그 순간 오판 비용이 폭증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상대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하는 건 세 가지예요. 며칠이나 버티는가? 언제 보급이 끊기는가? 언제 사회가 흔들리는가? 한국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군대가 버팁니다. 탄약이 버팁니다. 산업이 버팁니다. 사회가 버팁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상대는 끝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며칠 만에 끝날이라고 기대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다면 그 전쟁을 시작한 쪽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전쟁은 짧은 전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짧지 않으면 계산이 무너지고 계산이 무너지면 전쟁 자체를 시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력입니다. 한국은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이 계산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정의하기 시작했는지 그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두 줄만 남겨두겠습니다. 이기는 전쟁. 버티는 전쟁. 대부분의 강대국은 이기는 전쟁을 설계합니다. 빠르게 제압하고 조기에 끝내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버티는 전쟁을 설계해왔어요. 그리고 현대전에서 버티는 쪽이 판을 흔든다는 게 이제 세계가 직접 확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강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한국의 힘은 무기를 가진 힘이 아니라 전쟁을 운영하는 방식의 힘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나토가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엔 한국이 왜 중국도 일본도 아닌 유일한 선택지가 됐는지를 비교로 확인했죠. 뿌리를 보니 수백 년 전부터 거리를 지배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숙련을 저장해온 전쟁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제도와 산업으로 굳었고 유럽 안으로 파고들었으며 잠수함으로 바다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진 순간 군대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즉각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 모든 게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한국은 상대의 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 패권국이 되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이유예요. 패권국은 질서를 만들려 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쓰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은 질서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해요.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는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나라는 도전하기가 불가능해요. 도전하려면 먼저 계산이 서야 하는데 그 계산이 처음부터 무너지는 거니까요. 유럽 안으로 고정된 현지 생산과 표준화와 정비 허브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동맹의 뼈대 일부가 됐죠. 바다 밑까지 내려온 잠수함 경쟁력은 억지력의 레벨을 바꿔버렸어요. 전쟁이 터지면 국가 전체가 즉각 작동하는 구조는 상대에게 전환 실패의 공포를 심어줍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평화로운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예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한국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유럽의 공장에도, 동유럽의 전선에도, 캐나다의 결승전에도, 호주에 대한 논의에도 한국은 항상 계산 안에 들어가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분노한 적이 아닙니다. 평소처럼 움직이는 적이에요. 분노한 적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흥분하고 실수하고 무리수를 두죠.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절차대로 움직이는 국가, 공황이 없는 국가, 혼란을 시스템으로 눌러버리는 국가와 마주치는 순간 상대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상대는 한국의 미사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표정 없는 전환을 두려워하는 거죠. 비상사태에도 비상이 아닌 것처럼 작동하는 나라. 이게 억지력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수백 년 전 진포의 화포에서 시작됐고 대마도의 본진 타격으로 이어졌으며 나선의 전장에서 숙련으로 저장됐습니다. 그 정체성이 예비군 제도가 됐고 세계 최강의 방산 산업이 됐고 유럽의 현지 공장이 됐고 바다 및 잠수함 경쟁력이 됐습니다. 민주 진영의 병기창이라는 말이 이제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 전쟁을 겪고 그 전쟁을 구조로 바꾸고 그 구조를 산업으로 만들고 그 산업을 세계로 내보낸 결과입니다.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국가 역량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전쟁은 준비한 쪽이 아니라 오판한 쪽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을 오판할 수 있는 국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변수입니다. 전쟁의 판을 흔드는 이름, 계산을 무너뜨리는 구조입니다. 이 나라는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동맹을 말하고 누군가는 억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한국을 상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